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 이봉석 대표이사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1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며칠 동안 저와 함께 가상주소, 물리주소 이런 어떤 복잡한 그런 내용을 배우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 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음에 얘기할 때는 조금 한 단계 높여서 수준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되었거든요. 가상주소에 대한 개념은 꼭 이 동영상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어떤 인터넷 자료들을 쭉 검토하셔서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강의 잠깐 정리하고 새로운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상주소가 물리주소로 변환되는 과정들을 한번 배워봤어요. 그쵸? 그때 가장 중요한 레지스터 중에 하나가 바로 CR3, CR3이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의 값이 바뀜으로 인해서 똑같은 가상주소도 완전히 다른 물리주소로 바뀔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수계, 다수계의 어플리케이션들, 그들끼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상주소에 대한 핸드폰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상주소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은 서로가 서로를 접근할 수 없다. 이건 결국 CR3 레지스터를 가지고 이런 기능이 메커니즘이 운영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배웠던 건 어플리케이션이 커널 레벨의 가상주소도 건들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왜냐하면 보호모드 특권 때문에 사용자 레벨보다는 커널 레벨이 훨씬 특권이 높으니까 그래서 사용자 레벨은 커널 레벨의 어떤 주소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예외로 sysenter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죠. sysenter. 이게 제가 매트릭스를 예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실제 공간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매트릭스에서 전화기를 들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응용 프로그램 수준에서 유저 공간에서 sysenter라는 명령어를 수행하기만 하면 그 순간 바로 커널 레벨로 레벨이 바뀌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오늘은 17편 유저 버퍼와 시스템 버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저 버퍼, 우리가 이 유저 버퍼는 언제 배웠던 내용이냐면 일전에 read 파일 그리고 write 파일이라는 윈도우즈 API 함수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과 드라이버가 서로 어떤 문자열을, 버퍼를,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예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 드라이버 수준에서 유저 버퍼를 접근할 때 유저 버퍼라는 그런 용어가 처음 나왔었어요. 기억나시죠?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유저 버퍼를 접근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또는 데이터를 넣는 그런 작업들을 배웠었는데 오늘은 이제 시스템 버퍼라는 걸 또 배울 거예요. 시스템 버퍼. 그러니까 유저 버퍼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또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버퍼는 그냥 막연히 버퍼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리드나 라이트 시에 사용했던 그 유저 버퍼와 관련 있는 그런 특별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유저 버퍼와 시스템 버퍼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일단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스템 버퍼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코드를 작성하고 싶다면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 오브젝트 기억나시죠? 우리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 때 만들어진 디바이스 오브젝트에 플래그라는 게 있어요. 플래그 보시죠? 플래그. 이 플래그의 값을 여러분이 만약에 do buffered io라는 이 상수값이에요. do buffered io라고 하는 이 상수값으로 이 플래그 값을 딱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기록해 주셔야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시스템 버퍼라고 하는 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값이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실습할 때는 그냥 유저 버퍼를 건드렸었잖아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사용자 버퍼를 건들 때 어플리케이션의 버퍼를 건들 때 유저 버퍼 이렇게 IRP 유저 버퍼를 건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플래그를 do buffered io로 준다 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왼쪽의 그림은 write 파일 아시죠? 어플리케이션에서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보낼 때 쓰는 게 write 파일이었죠. 두 번째 오른쪽 그림은 read 파일. 즉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서 어떤 내용을 어플리케이션 버퍼로 반대로 올려보낼 때 썼던 API였죠.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에 버퍼가 있죠. 버퍼 기억나시죠? 어플리케이션에 버퍼가 있는데, 자, write를 하는 경우에, 자, 먼저 시스템 버퍼라고 하는 게 하나 생깁니다. 자, 커널 모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예요. 시스템 버퍼라고 하는 게 하나 생겨요. 그런 다음에 이 사용자가 사용했던 이 유저의 버퍼의 내용이 시스템 버퍼로 복사가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사가 돼요. 즉 사용자 버퍼의 내용이 시스템 버퍼로 복사가 일단 먼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IRP가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 write dispatch 루틴으로 전달이 되겠죠. 이때 IRP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필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저 버퍼라는 포인터, 이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 유저 버퍼라는 포인터는 사용자 버퍼를 가리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 버퍼를 가리키는 이런 필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저 버퍼가 이 필드를 가리켰었는데, 이제는 이 유저 버퍼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rite dispatch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유저 버퍼 필드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대신 이 유저 버퍼에 들어있는 내용이 시스템 버퍼로 복사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시스템 버퍼의 주소가 IRP 구조체 안에 시스템 버퍼라는 이름을 가진 필드가 있어요. 그 필드 안에 이 주소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 상태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으로 IRP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일전에는 write dispatch를 작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유저 버퍼를 직접 가서 유저 버퍼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복사를 했었죠. 디바이스 드라이버 내에 있는 어떤 디바이스 익스텐션 그 안에다가 유저 버퍼를 직접 접근해서 멤카피를 했었잖아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복사하면 됩니까? 어디죠? 시스템 버퍼. 그렇죠? 시스템 버퍼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복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유저 버퍼를 쓰지 않고 시스템 버퍼를 대신 쓰네?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반면에 두 번째로 리드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리드는 데이터 복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그 다음에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버퍼만 주는 거죠. 버퍼만 주고 실제로 그 버퍼의 내용은 이 결과가 끝나야만 생기는 거잖아요. 리드니까. 그쵸? 리드니까.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리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이 이렇게 전달이 돼요. 이때 전달될 때 시스템 버퍼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시스템 버퍼가 여전히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리드 디스패치 쪽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일전에는 유저 버퍼를 직접 건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유저 버퍼를 직접 건드려서 데이터를 넣어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버퍼는 비어있지만 이 비어있는 시스템 버퍼 안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유저 버퍼에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버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IO complete request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었죠. 우리가 완료 요청하는 함수. 그래서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를 부르시면 이 함수가 내부적으로 시스템 버퍼에 있는 내용을 누구로? 유저 버퍼로 복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저 버퍼라는 필드를 바라봤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어디를 보면 된다? 유저 버퍼를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 버퍼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일전에 했던 어떤 이 시스템 버퍼가 일전에 어떤 유저 버퍼와 그냥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별 차이가 없잖아요. 하나 분명히 기억할 거는 내가 건드는 버퍼가 예전에는 사용자 버퍼였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시스템 버퍼다라는 사실만 좀 달라지는 것이지 동작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write일 때나 read일 때나. 그쵸? 우리는 항상 시스템 버퍼를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코드를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write 쪽을 처리하는 IRP major write를 처리하는 디스패치 루틴에서 이제 예전에 예제 기억나시죠? 이렇게 예제를 작성했었죠. write 쪽에서 디스패치에서 어떻게 IRP를 다룰 것이냐. 자, 사용자가 지금 어떤 내용을
드라이버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전에는 유저 버퍼를 건드려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지만 유저 버퍼를 직접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디를 보면 되죠? 시스템 버퍼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버퍼를 바라보는 곳이 바로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시스템 버퍼를 바라볼 때는 IRP의 associated IRP.system buffer. 왜 이렇게 쓰느냐?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쓰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필드 이름이 뭐 이렇게 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쓰셔야 돼요. IRP 포인터에 associated IRP.system buffer. 이제 앞으로 이 포인터가 누굴 가리킨다고요? 시스템 버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유저 버퍼를 가리켰던 거 대신에 이 필드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여전히 얼마큼을 기록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라이트 요청을 한 크기는 이전과 동일하게 pStack, 즉 IRP의 현재 current stack 로케이션을 가져와서 pStack의 parameters.write.length 여기를 보시면 실제로 write를 요청하는 크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write dispatch 루틴이 호출될 당시에는 이미 사용자 버퍼로부터 일정량만큼의 데이터가 시스템 버퍼로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리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는 결국 사용자 버퍼로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이제 유저 버퍼를 바라보지 않고 시스템 버퍼를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의 리드 디스패치 루틴에서는 시스템 버퍼 쪽에 데이터를 밀어넣고 그것이 나중에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에 의해서 복사가 이루어진다. 사용자 버퍼로 실제 복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앞으로 시스템 버퍼가 유저 버퍼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IRP의 associated IRP.system buffer 이 필드가 바로 시스템 버퍼니까 이곳에다 놓고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는 자, 스택 로케이션 안에 들어있는 parameters.read.length 이 값이 요청하는 크기라는 거. 이거는 뭐 이전에도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언제 복사가 이루어지죠? 시스템 버퍼로부터 실제로 사용자 버퍼로 복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바로 IO complete request 이 함수에 의해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IO complete request. 그래서 이 함수를 부르면 얘가 내부적으로 시스템 버퍼에 들어있는 내용을 사용자 버퍼로 이렇게 복사하는 과정을 진행한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면 되는데 실습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저 버퍼와 시스템 버퍼 그러면 내가 왜 유저 버퍼를 쓰다가 시스템 버퍼를 써야 되는가?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장단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저 버퍼의 단점부터 보도록 하죠. 유저 버퍼의 단점은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버퍼라는 것은 다 가상주소죠. 가상주소, 선형 어드레스잖아요. 자, 유저 버퍼 이 가상주소가 결국은 어떤 물리주소와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죠. 가상주소는 물리주소로 연결된다. 그런데 이 유저 버퍼의 특성상 물리주소가 되는 그 물리주소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쩔 때는 실제 물리 메모리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리소스가 부족하다 그러면 윈도우는 페이징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다른 애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던 이 가상주소가 연결됐던 물리 메모리를 디스크에 페이징 IO를 해서 이 디스크에다가 이렇게 백업을 받아놓고 현재 사용하던 이 물리 메모리를 다른 애한테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저 버퍼가 실제로 연결됐었던 물리 메모리를 다른 애한테 양도하기 위해서 나는 하드디스크로 백업이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사용자 주소, 가상 어드레스 중에서 이 유저 버퍼는 언제든지 내가 바라봤을 때 그 가상 주소가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 램에 올라올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물리 메모리에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다고 하면 알아서 페이징이 발생해서 다시 읽어오겠지만 어찌됐건 이 메모리가 하드에 있는지 또는 램에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게 유저 버퍼의 이 유저 버퍼를 사용했을 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 되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장점이겠죠. 시스템 버퍼를 사용하는 장점은 뭐냐면
이 가상주소 시스템 버퍼는 항상 물리주소 공간에 대응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드디스크로 들어가지 않아요. 항상 램에 연결되어 있어요. 램을 사용한다는 단점, 어떤 메모리 부족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얘는 항상 디스크로 들어가지 않고 램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버퍼는 우리가 페이징 IO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고정되었다 라고 표현해요. 고정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장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장점이냐면 접근할 때 바로 있으니까, 이 가상 메모리는, 이 시스템 버퍼는 내가 접근하려고 하면 항상 있으니까, 램에 있으니까 이게 장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저 버퍼의 장점도 있겠죠. 유저 버퍼의 장점은 결국은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유저 버퍼의 장점이라는 거는 시스템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유저 버퍼라는 필드가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용자 버퍼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사용자 버퍼에 건드려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사용자 버퍼에 데이터를 넣는 거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 버퍼를 그대로 쓰니까 그거보다 더 빠를 수는 없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단점은 이제 말씀드린 게 단점이 되는 거죠. 시스템 버퍼는 실제 사용자 버퍼가 아니고 별도로 잡은 별도의 메모리잖아요. 별도의 가상주소. 그러다 보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시스템 버퍼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결국 이것이 사용자 버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멤카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배웠듯이 라이트 시에는 유저 버퍼가 먼저 시스템 버퍼로 복사가 되고 멤카피가 되고 드라이버는 시스템 버퍼를 바라보는 거고, 리드 때는 드라이버에서 시스템 버퍼에다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러면 운영체제가 알아서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에서 이 시스템 버퍼의 내용을 유저 버퍼로 복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내가 원하지 않아도 멤카피가 맨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처리 시간에 지연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습을 해보는데요. 일전에 바로 전에 했던 시스템 예제 기억나시죠? 라이트, 리드 처리했던 그 예제, 그 유저 버퍼를 바라보던 그 예제를 그대로 골격은 그대로 놓고 내용을 좀 바꿔서 시스템 버퍼를 바라보는 형태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한 가지 조금 수준 높은 얘기를 하나 해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번 시간에 잠깐 빌어서 잠깐 맛배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안에는 메모리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녀석도 IO 매니저처럼 일종의 집행부인데요. 집행부. 이 메모리 관리자가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가상 메모리를 페이징으로 바꾸는 그런 관계에 관여하다 보니까 항상 그 메모리 관리하는 그 기본 단위가 페이지 단위예요. 페이지 단위. 윈도우가 사용하고 있는 이 페이지는 현재 4KB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KB의 메모리, 그 4KB의 메모리가 하나의 페이지예요. 페이지. 이게 몇 비트인지 아십니까? 4KB가 2의 몇 승이죠? 4KB가 2의 12승이죠. 2의 12승. 그러니까 4KB는 가상 어드레스의 전체의 맨 아래쪽에 12비트, 요 12비트라는 말씀을 제가 이전에 드렸었죠. 그게 4K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프셋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바로 페이지 단위, 그 하나의 페이지는 4KB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메모리 관리자는 메모리를 할당을 할 때 항상 페이지 단위로 할당을 해줘요. 페이지 단위로 할당하고 페이지 단위로 해제하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메모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내가 메모리 할당할 때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도 할당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전체 페이지를 할당한다? 굉장히 낭비가 심하죠. 그쵸? 그래서 메모리 관리자는 이렇게 자신이 관리하는 4KB 단위의 메모리 관리 이 영역을 또다시 다른 어떤 관리자를 두고 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메모리 할당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그 녀석을 힙 관리자라고 합니다. 힙 관리자. 자, 힙 관리자는 실제 윈도우에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NTDLL.DLL. 어디서 들어갔죠? NTDLL.DLL? 바로 전 시간에 배웠었죠.
따르릉 전화 거는 거, 따르릉 해가지고 휙 올라가는 거 있었죠? 바로 시스엔터 명령을 직접 실행하는 그 NTDLL. 그 NTDLL이 유저 공간에서 존재하는데 이 NTDLL 안에 바로 힙 관리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말록, 프리 이런 거 쓰실 때 이 메모리는 전부 힙이에요. 힙. 그래서 그 힙은 바로 NTDLL 쪽에 있는 힙 관리자가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드라이버들은 또 다른 관리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코드들은 바로 NTOS-KRNL.exe 이 공간에서 동작을 한다고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간 안에 힙 관리자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 힙 관리자에 의해서 메모리를 할당받고 제거하게 되는데, 자, 커널 쪽에서 할당 제거를 하는 메모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풀이라고 합니다. 풀. 수영장 풀. 물을 푼다 풀. 그죠? 풀이에요, 풀. 그래서 이 풀은 크게 논페이지드 풀 그리고 페이지드 풀 두 가지가 있어요. 논페이지드 풀, 페이지드 풀. 사이즈는 뭐 마음대로 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힙이니까. 그런데 이 논페이지드 풀은 논페이지드. 페이지가 고정되어 있다. 페이징 IO가 안 일어난다. 항상 물리 메모리가 존재한다. 이 가상 어드레스에 대응되는 물리의 메모리가 항상 존재한다. 페이징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페이지드 풀, 이게는 뭐냐면 이 가상 어드레스가 가리키는 물리 메모리가 실제로 메모리 램에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디스크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유저 버퍼와 비슷하죠. 그래서 시스템 커널 레벨에서 사용하는 풀은 두 가지가 있는데 논페이지드 풀 그리고 페이지드 풀. 그리고 이와 같은 메모리를 할당하고 제거하는 것도 나름 속도 지연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내가 적어놨던 루거헤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오늘 시간에 배웠던 시스템 버퍼, 그러니까 유저 버퍼와 관련이 있었던 그 시스템 버퍼 있었잖아요. 그 시스템 버퍼가 바로 풀입니다. 풀. 그런데 이 풀이 무슨 풀이냐? 바로 논페이지드 풀입니다. 논페이지드 풀. 그래서 바로 이 시스템 버퍼는 페이지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항상 해제될 때까지는 계속 가리키는 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가상 어드레스를 접근하면 항상 그 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디스크로 들어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논페이지드 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은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제에다 이제 살을 좀 붙여서 리드라이트 예제가 있었죠. 그 리드라이트 예제에 시스템 버퍼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쪽 코드는 달라질 게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보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mysample이라는 이름을 가진 심볼리 링크 이름을 써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create file. 그래서 이 접근이 허락이 됐다면 그 핸들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비어있는 100바이트의 버퍼로 뭔가를 읽겠다 시도를 했었죠. 이때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 결과는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리턴 값이 0. 그러니까 한 바이트도 들어올 게 없다. 이렇게 결과가 찍힌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hello라는 5글자를 한번 write file이라는 함수를 써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디바이스 드라이버 내에 보유하고 있는 그 디바이스 익스텐션에 있는 버퍼의 크기가 4바이트로 제가 한정을 시켰습니다. 기억나세요? 4바이트로. 그러니까 디바이스 익스텐션 안에 있는 메모리가 버퍼가 4바이트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5바이트를 기록하겠다 하더라도 실제 몇 바이트가 기록이 됐죠? 4바이트가 기록이 됐죠. 그래서 이 write 명령이 수행된 뒤에 그 처리 결과를 찍어보면 4라고 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read를 했습니다. read를 제가 가지고 있는 버퍼로 100바이트를 읽어라. 그럼 몇 바이트가 읽혀지겠습니까? 사실은 4바이트밖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hello에서 HELL 이렇게 4글자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읽혀진 크기도 4 이렇게 찍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드라이버 쪽 코드만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디바이스 오브젝트 기억나세요?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플래그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었죠. 자, 소스 코드를 보면 이 드라이브 엔트리가 있는 여기에서 드라이브 엔트리에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이전에 그냥 썼는데 이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플래그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데 이 플래그 값은 오늘 배운 내용 말고도 아주 많은 플래그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산에서 이런 연산이 있죠. 5어 연산이 있으면 5어 연산. 그래서 do buffered IO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플래그 값을 do buffered IO로 주셔야 한다는 거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do buffered IO라는 플래그를 줬다면 이제부터 read dispatch와 write dispatch의 코드가 달라져야 되겠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write dispatch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 가만히 잘 정리해 보시면 결국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달라지는 거는 이전에 사용자 버퍼, 즉 유저 버퍼를 바라보던 여기가 유저 버퍼가 아니라 시스템 버퍼라는 것만 달라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write dispatch, 어플리케이션이 나에게 뭔가를 준다고 하면 그것을 이렇게 건드는 것이 아니라 유저 버퍼 대신에 시스템 버퍼를 보는 겁니다. associated irp system buffer 이렇게 건드시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너무 끝나죠? 변수의 이름은 유저 버퍼가 잡았지만 사실은 이게 시스템 버퍼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read dispatch 가보겠습니다. read도 마찬가지로 read도 일전에 썼던 예제에서는 사용자 버퍼를 직접 이렇게 건드려서 가져와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associated irp system buffer 여기를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한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IO complete request 이 함수 안에서 실제로 맨카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거 오늘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O complete request가 맨카피를 해야 될 양을 알도록 하기 위해 바로 length를 주는 겁니다. 내가 몇 바이트나 실제로 데이터의 의미를 가지는지를 운영체제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length를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맨카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를 기존의 유저 버퍼에서 시스템 버퍼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바꾸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x64로 놓고 빌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빌드가 잘 되겠죠. 어플리케이션은 어차피 건든 게 없으니까 어플리케이션도 뭐 큰 문제 없이 빌드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실습을 안 해봐도 되겠죠.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코드를 이왕이면 지금 제가 이 예제도 올려드리지만 이걸 받아서 쓰지 마시고 이 정도 예제는 바로 전에 했던 그 리드라이트 예제를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건드려 보세요. 시스템 버퍼를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실습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read IRP, write IRP 이것을 처리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용자 버퍼를 직접 다루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시스템 버퍼를 다루도록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스템 버퍼를 다룰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용자 버퍼가 아니라 시스템 버퍼를 직접 다루는 방법을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스템 버퍼는 바로 커널이 관리하는 힙 관리자 안에서 힙이라는 메모리를 쓰는데 그 힙은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됩니까? 풀이라고 그랬죠. 풀. 그죠? 그 중에서도 시스템 버퍼는 non-paged full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항상 시스템 버퍼가 가리키는 물리 메모리는 하드디스크로 들어가는 일이 없고 항상 램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에 반해서 유저 버퍼는 어땠죠? 유저 버퍼는 그 내용이 램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드디스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CPU 바깥쪽의 관점에서 볼 때, 즉 CPU가 아니라 CPU 바깥쪽에 있는 어떤 하드웨어가 바라봤을 때 그 램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램의 주소를 건드리려고 하면 그 램이 지금 그 유저 버퍼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소프트 이봉석이었습니다.